네, 국회 교육위에서 윤 대통령의 3월 수능 관련 지시 여부를 두고 이주호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맞붙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남아있지 않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이 장관은 분명한 구두 지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두 분의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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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킬러 문항 사태 논란 이후에 처음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3월에 윤 대통령이 킬러 문항 배제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두고 진실 공방이 좀 있었는데 먼저 이 내용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3월 달 대통령 지시라는 게 과연 있었나? 이 문제의 핵심은 교육부가 제대로 실천을 못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이나 평가원장을 경질할 게 아니라 장관을 잘라야죠. 대통령과 제가 굉장히 강한 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담당 국장을 경질하게 된 것이고요. 교육부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이에요. 대통령의 수능 관리 지시는 없습니다.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지시를 받았고 또 국장에게 분명히 지시를 자요. 네, 그러니까 내용은 이주호 장관의 말은 지시가 있었다, 지시가 있었는데 이 지시가 구두 지시였다라는 건데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네. 이 구두 지시라는 게 뭐 일반적인 건지 아니면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건지 뭐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좀 이례적일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뭐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근무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이제 말하자면 지시사항이 문서화돼서 기록물로 남으면서 되는 이제 아래로 전파되는 경우가 있고. 뭐 이제 이를테면 이제 각 수석실의 이제 수석들이 이제 대통령을 면담했을 때 대통령께서 이러이러한 이제 그런 관심 사항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뭐 이주호 장관이 뭐 거짓말을 했다거나 대통령의 구두 지시라고 얘기한 것이 아예 없었다거나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약간 무리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사안의 중대성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연금, 노동, 교육. 예. 교육 개혁과 사실 이게 연동된 거거든요. 예. 한 일부분이죠. 물론 이제 킬러 문항 자체가 교육 개혁의 핵심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것 또한 일부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께서 이 정도 지시를 하거나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받으면서 뭔가 다시 지시를 할 때에는 최소한 이런 거는 이제 기록물로 남는 경우가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행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뭐 구두 지시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질은 이게 구두 지시냐 문서로 기록물로 남는 지시냐 뭐 이것도 뭐 따질 수는 국회에서 뭐 이런 부분 따질 수는 있겠으나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사교육에 대한 어떤 근절, 그다음에 과도한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제 그런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과 함께 앞으로 어떤 우리 교육의 질이 어떻게 담보되고 향상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면은 저는 최소한 구두 지시라고 하더라도 장관이 와가지고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전파할 때는 교육부 관련해서는 어쨌든 좀 내용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뭐 국회에서 한번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가 마치 이게 진실과 거짓 공방으로 치닫는 거는 저는 이거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좀 보셨어요? 어제 모습이요? 저는 이번 논쟁을 보면서요. 덫이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그려놓으니까 호랑이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덫을 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구두 지시냐 아니냐. 물론 대통령 구두 지시 내릴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요. 뭐 보통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VIP 이렇게 달려서 내려오는 문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뭐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내려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논점이 되느냐 하면은 갑자기 느닷없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교육개혁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발표한 게 아니고 느닷없이 대통령에게 얘기가 나왔고 느닷없이 카르텔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킬러 문항 찾아내겠다고 막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하고 학생들은 대혼란을 겪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이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혼란들이 발생하느냐?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수능 5개월 남겨두고 갑자기 수능의 난이도 문제를 확 건드려 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여당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이미 지난 3월에 지시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논란이 커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윤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 얘기하면서 글로컬 얘기했었잖아요. 예, 예. 교육부가 그걸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통합하는 데에다가 1,000억씩 지원해주겠다. 이게 사실 제일 굵직한 교육 개혁에 대한 어떤 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으면 벌써 지난 3월에 그거에 대한 대안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3월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4월이나 5월쯤에는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교육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청와대 비서관은 뭐 한 겁니까? 교육부를 닥달했어야죠. 교육부 장관 뭐 한 겁니까? 교육부 장관이 그러면 교육국장한테 지시를 내리긴 한 겁니까? 그래서 알 그 수가 부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이제 어떤 문제의 핵심은 교육부에 있다라고 이제 이조 장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민주당은 아니다. 이것은 이제 장관의 문제인 것이고 장관이 경질됐어야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책임론까지 이제 번져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왜 그러면은 이제 그 담당 국장을 경질했느냐. 근데 예. 사실 이제 이 경질의 배경이 이제 6월 모의고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른바 육모라고 하는 6월 모의고사인데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3월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지시를 분명히 장관은 국장에게 분명히 지시했다고 했잖아요. 예. 지시를 했는데 담당 대학 교육국장이 이 부분을 뭐 말하자면 이제 전파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이제 수능 평가원을 관리하지 못했거나 뭐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저는 책임을 인사로 묻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우리가 인사로 책임을 묻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사안 하나를 가지고 킬러 문항 하나가 제대로 이제 6월 모의고사에 반영이 안 됐다고 장관이 옷을 벗어야 되냐? 저는 그 문제도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총리가 사실은 사회부 총리를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이 문제까지 책임지는 건 과도하고 대학국장이 장관의 지시를 분명히 받아서 이행하지 못했다면 저는 장관이 인사로서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장관이 옷을 벗어라.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건 민주당이 너무 과도한 공세고 어쨌든 저는 교육부 장관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좀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 좀 아쉬운 점은 네. 교육부 총리라면 최소한 좀 그랜드 디자인을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수능 관련해서 킬러 문항에 대한 어떤 문제를 지적했다고 하더라도 보다 포괄적으로, 보다 본질적으로 그러면 교육개혁의 방향과 합치하게끔 이 문제를 연동시키거나 이 문제를 포함시켜서 어떻게 더 끌어나가겠거나 이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물론 지금 교육부가 어젠가에 대책을 냈죠. 대책을 예. 냈는데 그 대책도 물론 이제 이와 관련한 대책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주호 장관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문제를 본질적으로 보고 그랜드 디자인한 문제를 꺼내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혼란도 혼란이지만 우리가 2025년부터는 그 이제 말하자면 수험생들이 교과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가 또 앞으로 어떻게 수능에 반영될지 아직 정해지지도 않고 2028학년도 교육개혁에 대한 핵심을 내놓기로 했는데 아직도 상반기에 나오기로 한 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런 점에서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저는 장관이 저는 교육국장을 경질한 거는 책임을 묻는 선에서 저는 인사 조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보다 본질적으로 장관은 그렇다면 국장에게 책임을 묻는 만큼 본인도 지금 사실 교육개혁에 대한 어떤 좀 더 큰 틀의 디자인을 내놔야 되고 그것이 상반기에 내놓기로 약속을 했다는데 아직도 안 나왔다는 것은 뭔가 이 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좀 더 명확한 소신을 갖고 저는 행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요. 이번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이주호 장관이 대통령한테 배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 근데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그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을까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주호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교육부 장관 했었잖아요. 예. 그때 모습 본 사람이 최근에 또 다시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풀이 많이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대통령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이게 논란의 발단이 대통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라고 그대로 공개하면서 이게 논란이 커진 거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대통령의 얘기를 전할 때 이주호 장관이 대통령한테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안 했을까요? 만약에 대통령이 미리 지시했는데 교육장까지 경질을 할 정도의 사안이었다고 하면 대통령이 많이 엄하게 얘기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혼났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라고 설명했어요. 처음에.
교육 문제에 대해서 킬러 문장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사교육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 뭐 카르텔이 만들어졌다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제가 퍼졌단 말이에요. 사단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때 만약에 대통령이 미리 제시했던 사안이었다고 하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제가 이행을 못해서 정말 크게 혼났습니다. 진짜 이번 대책 정말 잘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야 맞는 거예요. 지금의 태도를 보면 그런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가 논란이 커지고 나니까 완전히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이 그리려고 하는데 호랑이 만들려고 열심히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에게 교육 문제를 많이 배우고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지적이 나와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강한 의지를 배우고 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면서도 사과를 했는데 이 발언과 지금 지적하신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어떤 맥락과 분위기를 좀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주호 장관이 이제 사실 우리가 그 장관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스태프이면서도 국무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양자적 성격을 띠는 거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의 참모 형태도 되지만 사실은 이게 국무위원으로서 독자적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위원이죠. 나라의 국사를 다루는 이제 말하자면 분야별 책임자인 거죠.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대통령께 뭐 배운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뭐 본인은 어제 국회에서 강한 의지를 배웠다는 그 뜻이 이제 약간 진위가 왜곡됐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어쨌든 교육부 장관이 물론 이제 스텝이라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고 또 그 의지를 따르는 건 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나도 전문가지만 대통령도 상당한 전문가라 이 얘기는 저는 제가 보기에 국무위원으로서는 저는 조금 좀 오버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 분야를 책임지고 나가라고 국무위원을 맡긴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교육사회 부총리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저는 위상과 거기에 걸맞는 이제 언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통령께 배운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과거에 뭐 이영표 그 선수인가요? 좋은 말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대표는 뭐 입증하는 자리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그 이제 이미 어떤 자리에 갔으면은 그걸 입증하는 자리지 결코 뭐 그것이 뭐 배우거나 뭐 이렇게 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건데 저는 최소한 국무위원이고 이주호 장관은 더더군다나 지금 2회 교육부 장관 그렇죠. 이제 벌써 두 번째 여기만은 교육부 장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께 배운다는 말보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진언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물론 뭐 그거는 저는 말하자면 이주호 장관이 조금 더 충성심에서 오버했을 수는 있겠으나 저는 어쨌든 교육부 수장으로서 말하자면은 교육시장이라든가 그러니까 걔에 주는 시그널로서는 좀 적절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자막 나갑니다만은 잘못하면은 이것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만기칠람의 형태로 비춰지고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의지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국정 철학에 반영되겠습니다만은 그 말 한마디가 실시간으로 교육 정책에 반영된다 그렇게 오해가 되거나 곡해되면은 교육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대 개혁의 교육의 의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5년 안에 이걸 실행할 것인지 저는 장관이 거기에 방점이 찍혀졌어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일회성으로 받아들여서 바로 전파하고 이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저 부분은 조금 저는 오버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이 사드 환경 영향 평가가 이번에 이제 6년 만에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좀 고의로 의도적으로 좀 지연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뭐 감사나 수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국방부 장관하고 환경부 장관이 김기현 대표한테 설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 영향 평가가 왜 늦어졌는지.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고 그다음에 미군이 사드 배치 계획과 관련해서 배치 계획서를 제출을 늦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환경 영향 평가 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까지 했는데 설명들은 김기현 대표는 어디로 설명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왜 지금 사드 그 괴담 만들어냈다고 하는 쪽에 지금 비판을 하면서 갑자기 뭐 수사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환경 영향 평가가 환경부 얘기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이 있어요. 그 환경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하는 규정 내용을 오늘 제가 좀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읽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중점 사업이라고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점 사업을 정할 때, 그러니까 영향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셀 때 중점 사업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면 중점 사업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네. 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의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장이나 이런 데에서 그 영향평가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반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갈등 완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환경 영향 평가할 때 우리 뭐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도 그렇지만 굉장히 시끄럽고 오래 걸리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설득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를 규정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사드 배치 다 아시다시피 배치 과정부터 배치 이후까지 얼마나 주민 반발들이 거세게 일었습니까? 환경단체도 반발했고. 예. 그러면서 지연된 측면이 있는데 고의로 지연했으니 감사도 하고 수사도 하고 그 다 괴담이었다.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윤건영 의원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게,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의 의견 차로 협의의 구성이 좀 시간이 걸려서 이게 의도적으로 지연한 게 아니라 늦어진 거다. 늦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윤건영 의원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예. 사실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이 문제가 시작된 건 박근혜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왔는데 네. 저는 사실은 그래요. 주민들의 의견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이해관계자잖아요. 사실 그리고 거기에서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그렇죠. 분들이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 주체는 누구냐? 그것을 이끌어갈 주체는 결국 정부란 말이죠. 정부. 근데 나머지 이제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그 관계자들 다 우리가 불러서 정부가 주관하는 건데 저는 정부의 설득 의지가 없었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거예요. 이 사드 문제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중국을 그러니까 의식한 대중 외교 행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드에 대해서는 제일 세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자면 외교 전략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사드는 배치됐지만 우리가 아직 환경 영향 평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정식으로 우리가 인정해 준 건 아닙니다라는 외교 시그널을 좀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지부진하고 하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했으면 저는 충분히 그 주민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 수 있었을 텐데 네. 주민들이 반대하고 자꾸 이게 위원회 구성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딱 들어서 이게 바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부의 의지 차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간은 중국을 의식한 외교를 하다 보니까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설치는 했으니까 일단은 돌아는 가죠. 돌아가는데 우리 환경영향 평가가 되면서 시설물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거는 이 환경영향 평가가 끝나야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중국 정부에는 우린 절대 이거 허가를 정식으로 해준 게 아닙니다의 메시지를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 와서 이 문제가 정말 이 사드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 정말 미미한 수준의 것이라고 나왔는데도 박준희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믿겠느냐고 또 반발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그 국민의힘이 문제를 지적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이것을 사법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것 또한 제가 지금 지적한 대로 예. 외교의 한 측면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말하자면 어떤 그 방기를 함으로써 예. 좀 시간을 끄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문제를 가지고 사법의 잣대로 들이대서 다시 뭐 이렇게 수사를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고 총선에서 심판하면 될 문제지 이 문제를 가지고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는 저는 조금 그거는 뭐 정치적 레토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뭐 의지를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일이라고 다 파헤쳐야지 된다고 하는 거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집권 2년 차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힘은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가가지고 천안문 막루 위에 올라가서 한중간에 우위를 다졌다고 그러고 막 홍보하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듬해 느닷없이 사드 배치하겠다고 덤벼들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드 배치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새누리당 의원들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유력한 사드 배치 지역이 경북 칠곡이었어요. 칠곡 절대 못 옵니다 그랬어요.
새누리당 의원들 다 우리 지역구 못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주 갔던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우리가 사드 배치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거 다 가로막았고 지연시켰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기억이 잠시 퇴색됐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태도 돌변하는 거는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드 배치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전 정부 수사 문제로 자꾸 몰아가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이 7대 괴담을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이제 환경과 관련해서 나왔던 괴담들에 대해서 7가지를 제시를 했고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적절한 제기라고 보시는지요? 오염수 문제 하나만 좀 얘기할게요. 일본 국민들 상당수도 반대한다고 하죠. 일본 어민들은 거의 뭐 대놓고 반대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정부가 안전을 우려하는 국민들, 이거 우리 건강에 해로운 거 아니야? 바다가 오염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목소리, 그리고 앞으로 어민들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하는 목소리를 낼 때 괴담이야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일본 정부도 안 하는 걸 우리 정부가 합니까? 우리 정부가 안전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나 우려 제기에 대해서 왜 괴담이라고 몰아세웁니까? 그리고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고 얘기하면 또 모르겠는데 우리 정부가 뭐 전문가들이라고 불러가지고 10리터라도 오염수 마실 수 있다. 이런 얘기 왜 듣고 있어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사드 배치 때도 마찬가지고 광우병 괴담이라고 지금 치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보수 정부에서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이거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일을 결정하고 국민들을 우려하는 국민들을 자꾸 괴담이라고 몰아세우거나 나의 정치적 반대 세력이 나를 위협하는 거야, 정권을 흔드는 거야 라고 취급하다 보니까 뒷수습이 안 되고 이런 우려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중에 일부를 추려내서 이걸 괴담이라고 몰아세우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저는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득하거나 아니면은 과학이라고 자꾸 밀어붙이는 이런 측면이 아니고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국민은 마음을 결정하는데 태도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우려가 나오면 소고기 먹으러 가고 우려가 나오면 회 먹으러 가고 그러면 다 없어집니까? 오염수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게 나온다 하더라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괴담 이제 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게 근거 없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입증되지도 않고 과학적으로도 뭐 전혀 이게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저는 왜 괴담이 위험하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위험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그로 인해서 이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게 중단된다거나 그로 인해서 이걸 수습하는데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 뭐 천성산 그 고속철도 터널 그게 몇 조가 발생했잖아요. 그때 공기가 지연됨으로써.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는 사회적 비용도 비용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국민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음으로써 국민들이 이런 정신적인 내전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또 말하자면은 이 영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엄청난 손해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괴담이라는 게 정치적으로는 선동의 영역으로 갈 수가 있겠지만 이게 정말 이게 국민들이 일정 부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은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사회적 비용, 그다음에 국민 갈등,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제적 손해를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는 그래요. 그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 같은 경우는 많이 분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그 시민사회 수석인가 할 때 가서 막 설득 작업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부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려서 이게 막 굉장히 많은 어떤 사회적인 비용을 치렀는데 저는 이렇게 7대 괴담을 선정한 거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받았던 후과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염수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김성환 평론가 지적하셨지만 회 먹고 뭐 먹고 하는 이제 퍼포먼스 가지고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먹는 거잖아요. 먹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입증하는 거는 먹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여당이 조금 더 해야 할 일은 저는 정진석 의원이 얼마 전에 굉장히 잘했다고 좀 평가하고 싶은데 그 니온 게이자이 신문과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하면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기도 하지만 얘기했어요. 이거는 일본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변국 설득에 나서야 한다. 성의를 보여줘라. 그래야지 말하자면은 이쪽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네. 이제 측면을 얘기했는데 저는 여당이 그런 정도의 말하자면 일본 정부에 대한 좀 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압박하거나 요구하거나 촉구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부 여당이 영향을 입증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오히려 네.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고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아 뭔가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또 그런 이제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서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이런 그 7대 괴담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후과에 대해서도 알려준 것도 좋고 정말 먹거리 안전이 우리가 먼저 먹습니다라고 보여준 것도 좋지만 네. 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 정부가 발표했지만 상대국 정부의 선의에 기대서 이런 문제들이 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 측면에서 정부 여당이 그런 퍼포먼스와 함께 일본 정부를 다양한 루트로 좀 압박하고 촉구하는 요구하는 그런 행위들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실제 괴담이라고 선정했잖아요. 대부분 뭐 터널 뚫는다거나 이렇게 할 때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룡령의 생태계가 파괴된다거나 도에서 서식지가 파괴된다거나 이런 우려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시대가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기후위기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두꺼비도 사실 서식지 파괴된다고 반대 운동하는 경우 굉장히 많았는데요. 최근에 그 지역에 두꺼비 서식지를 공원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역 주민들이 그래요. 안 하길 정말 잘했다. 두꺼비가 우리를 보호해준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 있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불가피하게 터널을 뚫어야 될 일도 있지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된다거나 또 그런 것들을 가급적 피해가는 방식으로 하는 거 이게 왜 괴담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다가 슬쩍 두 가지를 껴넣었어요. 용산 어린이 정원 발암물질 검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언제 그 토양 오염이나 수질 오염, 지하수 오염 됐다고 하는 거는 다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한 거 아닌가요? 그거 지금 다 덮었잖아요. 그래놓고 대기 중에 발암물질이 없다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사실 여론을 호도시키고 있는데요.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그거 공개 안 합니까? 왜 어느 정도 위험한지 대기질 그 용산 어린이 정원에 있는데 대기질 검사한 거 왜 정부가 공개 안 합니까? 공개하라고 하는데 그거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원전 주변에 암 발생을 그러니까 갑상선암이나 예.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그걸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조사했을 때도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결과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막 괴담이야 그런 다음에 쓱쓱쓱 끼워 넣으면서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7대 괴담은 국민의힘이 내놨다는 것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봤는데 민주당은 7가지 대일 요구 사항을 또 내놨어요. 뭐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있던데 뭐 그 가운데 하나가 뭐 양국의 뭐 상설 협의체를 좀 구축을 하자라던가 뭐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뭐 제소를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인데 좀 이 내용들 민주당이 제시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야당이 문제 제기할 수는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야당이 정부가 여당 측에 이제 외교라는 거는 네. 이제 단일 창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는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임받은 정부가 이제 공식 루트로 이제 예, 하는 예. 게 외교고 물론 민간 외교도 있는데 야당이 할 민간 외교는 우리가 문화적 측면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공적으로 정치적 의미의 이제 외교는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이런 얘기 이제 뭐 여당 측에 촉구할 수 있죠. 상설협의체 구축하자. 그다음에 뭐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우리가 뭐 한번 해보자. 네네.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뭐 여당이 이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여당도 판단할 문제이긴 예, 예. 한데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이를테면은 민주당이 그 태평양 도서국에다 정부에다가 공문 보내가지고 공동 대응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건 이런 얘기들을 여당과 협의하는 거죠. 이게 정치의 영역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그러면 일부 받아들이고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함께해서 합시다. 왜냐하면 정치권이 합의해서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외교적으로 힘을 갖기 마련이거든요. 이른바 지렛대 레버리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나서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그럼 뭐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우리가 제소한다. 아니면 태평양 도서국에 얘기해서 우리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공동 대응합시다. 근데 이런 것들은 외교적으로 혼선을 빚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외교 역량에 대해서 흠집을 끼치는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우리가 그런 금언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 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 최소한 외교는 정부가 단일 창구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는 게 저는 정치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검토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봐서 뭐 예를 들면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 조치 같은 것보다는 뭐 우리가 양국의 상설협의체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만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방류위가 더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안전하다고 해서 하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라든가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럼 행정적으로 양국 정부가 보상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발생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서 양국 정부가 공동 대응할 수 있느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직, 그다음에 방법, 그다음에 뭐 예산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외교의 영역으로 끼어들어서 말하자면은 행위를 하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정부 여당이 혼선을 주거나 우리 외교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좀 지양해야 된다. 저는 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제안하고 요청한 거 이건 전 적극 검토해서 예. 선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문제 접근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야당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기는 하겠지만 국가 간의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전 다만 이제 정부 여당 또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지는 않을 수 없는데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제3자 배상안 내놓고 난 다음에 한일 관계 복원 선언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급속도로 한일 관계가 좋아졌어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그거 내놓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정부는 우려하면서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 쪽에 서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대통령이 외교부도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 한일 관계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가 이미 투사가 돼버리니까 그다음에 한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골치 아프고 힘든 문제들을 그냥 거기에다 꿰맞추는 거예요. 오염수 방류 우리가 오히려 나서서 문제 없는데 왜 그럽니까? 이거 다 안전하다는데 왜 괴담을 퍼뜨립니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간이 없이 이렇게 한번 결정하면은 저쪽만 다 옳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겠다고 소금 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뭐 미역도 산다고 하고 뭐도 산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을 좀 유의 깊게 살펴보면서 너무 이렇게까지 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이걸 어떻게 국민 여론을 끌고 갈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태도가 전혀 안 보이잖아요. 대통령의 결정이 일방적인 결정에 다 거기에다가 매달려가지고 그게 옳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태도가 저는 문제 있다고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민주당이 제안한 이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뭐 면면을 좀 살펴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이 내용은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려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요. 어제도 원안 위원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보관하고 있는 것 중에 한 70%에서는 6개 정도의 핵종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했잖아요. 인정했잖아요. 세슘이나 스트론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물질이에요. 근데 그거 다 걸러내는지 그건 우리가 확인 못했잖아요. 그 걸러내는 과정을 공개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알프스라고 하는 핵종 제거 시설이 정말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제거해서 오염수가 그만큼 정화가 돼서 나오는지는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원하는 위원장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안이면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려 제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하는 거, 바다에 해양으로 방류하는 거, 투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렇게 방류하는 방법 말고도 좀 더 비싼 방법이지만 좀 더 안전한 방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 정부가 그거 받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방류 멈추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다른 대안이 있으면 찾자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해야 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김건희 여사가 외신과 첫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K컬처 영업사원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에 이어서 이제 영부인까지 세일즈 외교를 하겠다라고 이제 외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뭐 저는 이 부분은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의 좀 장점의 부분 아닙니까? 말하자면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해서 예. 전시기획도 했고,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또 사실 그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이제 김 여사이기 때문에 저는 네. K컬처 영업사원 되겠다.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1호 영업사원이 된다 그러면은 K컬처에 대해서는 영부인이 영업사원 되는 거 저는 뭐 굉장히 그 유의미한 그런 선언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하죠. 이렇게 나설 거면은 이부속실을 만들든가 대통령께서 뭐 대선 때 약속했던 걸 파기하니까 그걸 뭐 얘기를 하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요. 굳이 이 정도를 가지고 말하자면은 이 내조의 영역이고 사실 이게 문화 지원한다고 그다음 대통령 영부인이 그런 문화부의 어떤 그런 기구를 받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할 때 비마라동 퇴치에 대해서 일정 부분 했고 낸시 레이건 여사는 그 마약 퇴치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임기 내내 그 부분에 주력해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 말씀을 한 거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말하자면 내가 그동안 뭐 이른바 식용계에 대해서 뭐 얘기한다, 임기 내하겠다든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제 예. 그런 정치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문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해보겠다. 사실 대통령 영부인이 어떤 이런 부분에 문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말하자면은 전문성을 갖고 세일즈하게 되면은 영향력이 큽니다. 우리 K컬처에 대해서 이 외국에서도 이거는 대통령의 영부인까지 굉장히 나서는 그런 어떤 부분이구나 싶어서 또 관심 더 갖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K컬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증폭시키는 역할이라든가 네. 오히려 또 더 큰 어떤 그 상승 효과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저는 뭐 사실은 뭐 왜 조용한 내조 안 하느냐라고 비판할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각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부인의 영역이 있는데 오히려 예. 비공식적으로 말하자면 인정받지 않은 부분에서 여러 군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 선언하고 일정 부분에서 내가 이 부분만 내가 집중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저 오히려 굉장히 전문성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예. 더 거의 오해 영역도 없고 저는 이런 것들이 또 좀 말하자면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왜 조용한 내조 안 하느냐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조용한 내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왜 안 지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미셸 오바마 뭐 학교 급식 문제라든가 이런 데 되게 많이 기여했다고 하잖아요. 친환경 급식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만약에 영부인이 이런 활동했다고 하면은 별로 곱지 않은 시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이 만들도록 사실 대통령 부부가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경질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윤 대통령 미국 방문할 때 뭐 아이들 공연하는 거 그건 뭐 무산됐다고 해서 경질됐다고 하는 얘기가 돌았잖아요. 그것도 K컬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하는 것도 K컬처고요. 당시에 그 공연 무산된 거에 얘기 나오면서도 김건희 여사가 매우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김건희 여사가 관여할 수 있을 것이냐. 이 경계가 상당히 애매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여할 부분들을 찾고 또 영부인으로서 그게 정치 개입 여지가 없다고 하면 또 다른 논란이 뒤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네. 이런 내조 외교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비판했다고 자꾸 곱지 않은 시각 갖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할 것 같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시라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예. 다만 거기서 저 오해 잡을 거는 지난번 블랙핑크 예, 얘기는 맞습니다. 사실은 질 바이든 여사의 관심 사항이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정부가 좀 약간 좀 대응이 미진하고 속도가 나지 않아서 조금 오해가 있었다는 거지. 김건희 여사가 무슨 뭐 블랙핑크를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으니까 그건 좀 제가 아니, 그것도 사실관계 저도 바르지 않고요.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좀 여쭤볼게요.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간첩,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였냐면요. 이제 그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이제 이관되는 것을 두고 이제 하는 어떤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이게 좀 맥락상 뭐 글쎄요. 어떻게 좀 봐야 근데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경찰제도 발전위원장이라면은 사실은 공적 기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찰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예, 예. 경찰이 수사권을 많이 가져갔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냐 이런 거를 이제 논의하는 그런 기구인데 과거에 그 고영구 이사장이 이제 그런 발언을 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 근데 그 발언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공인에 대한 비판은 허용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뭐 저는 그 어떤 사적인 영역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경찰제도 위원장의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 했다면은 우리가 지난 정부 5년간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지키고 국민을 안전에 보호하는 그렇게 선언했던 분을 우리가 간첩 뽑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저는 사실 이건 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질까지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글쎄, 저는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이 정도면 져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선출한 권력, 특히나 이제 우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대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네.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간첩이라고 표현한다는 거는 그건 대통령의 안보관이 없었고 우리가 그 지난 5년간 완전히 우리가 그러면 우리 안보라든가 우리 국민의 안전이 형해화됐다는 얘기인데 그걸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그 경찰제도 발전위원장 자격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저는 또 이렇게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부추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소한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테면 뭐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두고 얘기했다 그러면은 저는 국가정보원을 어떻게 할지는 통치의 영역입니다. 그거는 국정 철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네.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인과관계가 이렇게 돼서 그렇게 간첩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논리적인 예. 타당성도 없을 뿐더러 그건 비약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들은 여권에서 앞으로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정쟁을 불러일으키고 지금도 저희가 이걸 주제로 다루지 않습니까? 그쵸. 사실 저는 이런 발언들은 사실은 저 정말 다시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릴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요. 국민 부끄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가름하고요. 전 좀 더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요. 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다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유독 많이 진출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우려스러운 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박인환 위원장의 경우에도 뉴라이트계 인사라고 볼 수 있어요. 정광훈 목사하고 집회 참석도 같이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역사 국정교과서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박인환 위원장 말고도요, 다 아시다시피 김광동 그 진실화해위원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장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제주 4.3을 폭동이라고 얘기하고 올파 광주 민주화운동을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이 개입했을 개입 여지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역시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예요. 그리고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김영호 교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 나오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일 종족주의라고 얘기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김정은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고 하고 마치 흡수 통일을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주장했던 인사이기도 해요. 다 뉴라이트계 인사들이에요. 이런 인사들이 지금 정부의 요직에 쫙 다 들어가서 경산호 위원장, 김문수 위원장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비슷한 주장들을 했던 인물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부 요직들에 쭉 들어가가지고 계속 간첩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언제까지 국민들이 들어야 됩니까?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 인사들이 가서 그 자리에 걸맞은 행동을 하면 모르겠는데 어울리지도 않고 걸맞은 행동도 하지도 않은 이런 인사들이 계속 들어간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의 집권 토대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권 불안정을 전 초래할 수 있다고 봐요. 나중에 가서 굉장히 국민적인 반발을 할 만한 일들이다. 이런 인사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정부를 이렇게 좀 말하자면 실언과 망언을 일삼다 얘기하시는데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첩다 상권을 두고 문재인 정부 5년간 뭐 거의 이제 뭐 색출이 없었고 적발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비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하고 5년 만에 단임 교체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국민들이 평가하고 심판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 관찰단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했다라고 추측하는 건 저도 과도하다고 보는데 지금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또 일반화의 오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부적절한 발언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뉴라이트 계열, 뉴라이트 전체가 마치 뭐 이렇게 역사인식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갖고 있다라고 통칭하는 것도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좀 아니, 저는 그렇게 통칭한 적이 없고요. 이런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는 정권의 안정의 측면에서도 해가 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고요. 예. 뭐 간첩이 있겠죠.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좀 80년대로 되돌아간 것 같아요. 민주노총하고 간첩이 연결돼 있다고 주장하고 간첩단 사건 하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간첩단 사건 수사하는 거 근래 몇십 년 만에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 알겠습니다. 결국은 예. 대통령이 간첩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5년간 너무 말하자면 진행되지 않았던 게 지금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 갑자기 없었던 간첩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럼 국정원이 역할을 안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은 좀 저희가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 자신의 SNS에 책을 한 권 소개를 했는데 이게 한국 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라는 이제 글을 남기고 이 책을 추천하면서 일각에선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요. 이 내용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짧게 두 분의 일단 의견 문재인 듣겠습니다.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을 제가 한번 옮겨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 전쟁에 작용한 국제적인 힘이 바로 대한민국의 숙명 같은 지정학적 조건이다. 이 지정학적 조건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전략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근데 한국 전쟁을 6.25를 국제전이라고 규정했다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왜? 김일성이 침략한 전쟁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우스운 건 뭐냐면요. 그동안에 진보 진영에서는요. 브루스 커밍스가 쓴 책에 나온 것처럼 한국 전쟁의 기원에 따라서 내전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는 쪽이 좀 더 우세했던 거예요. 그런 주장을 했어요. 보수 진영에서 국제전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국제전 성격을 갖고 있고 지정학적 조건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지향점을 만들어야 나갈지 고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이건 내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침략 전쟁인데 이게 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지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일부러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주장을 뒤엎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막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 그게 굉장히 불편하게 들립니다. 브루스 커밍스 같은 학자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기원을 통해서 학자는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수장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뽑은 5년간 대통령이었어요.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지금 미국과 가치 동맹을 하고 있고 중국과는 지렛대 외교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책들을 공공연하게 추천하거나 이렇게 서평을 내는 거 정말 잊혀지고 싶다는 대통령 맞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전임 정부 수장으로서 전임 정부의 대통령으로서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말하자면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학자들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학자들이 하고 국민들이 평가하면 될 일을 전임 대통령까지 나서 추천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 저는 이거는 과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